여러분, 김주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입니다. 네, 은하님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하느라 바빴어요? 노느라 바쁘죠. 역시. 네. 미술관도 가고 음악회도 가고. 음악회도 갔어요? 네. 그건 얘기 안 했잖아, 나한테. 제가 모든 일정을 다 밝히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웬만한 건 밝히던데, 나한테. 네. 그래요? 바빴습니다. 네. 자, 미술관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즘 가장 핫한 런던 내셔널 갤러리 다녀왔고요. 아, 저도 다녀왔어요. 네. 네. 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거든요. 무심코 예매 사이트 들어왔는데 거의 다 맞아요. 매진이더라고요. 맞아요. 주말은 이제 거의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평일에서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남는 게 있어서 저도 예약을 해갖고 다녀왔어요. 사실 올해 블록버스터 전시가 되게 많잖아요. 에드워드 블록버스터. 호퍼, 김환기 전시도 있고. 맞아요. 가는 데마다 뭐 사실은 사람들이 줄줄이 꽉 차 있어서 야, 이렇게 이제 한국의 미술 관객층이 두꺼워졌구나. 새삼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놀랐어요. 와, 이렇게 좋은 그림이 많이 왔다니. 물론 숫자로 보면 52점이 왔다고 들었어요. 네네. 뭐 런던 내셔널 갤러리가 2,300점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라고 하는데 엄선된 숫자가 온 거죠. 작은 그렇죠. 숫자가 온 건데 이제 좋은 작품들.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작가 작품들이 많이 왔고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옛설의 전당을 할 때 네. 그 양정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내셔널 갤러리 그 전시회가 있다.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온다. 놓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분도 거기에 이제 엄선하는데 약간 그렇군요.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사실 다녀와갖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관심이 많구나 이제는 거기 한번 놀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왔다. 물론 조금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기는 하죠. 워낙에 내셔널 갤러리 자체가 크니까 그렇죠. 네, 꼭 보고 싶었던 작품들이 다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작일 만한 것들도 꽤 왔다.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런던에 있는 이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전시회가 있고 해서 내돈내산이라 그러나요? 네, 전시회는 저희 돈을 대고 갔다 왔습니다만 또 우리 은하님이 워낙에 또 예술을 사랑하는 분이라서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내셔널 갤러리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그럴까요? 내셔널 갤러리 뭐 런던 놀러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들르신 장소일 거예요. 거의 가면 뭐 필수로 그렇죠, 들리는 필수. 장소 중에 하나죠. 예, 시내 한복판에 떡 맞아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형 박물관과 함께 영국 최대 박물관의 하나인데 뭐 창설이 사실 다른 유럽 미술관에 대비해서 빠른 건 아니에요. 1824년에 창설되었고 수장품은 초기 르네상스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이제 거기서 모토로 내는 건 지오토에서 세잔느까지라고 하고 그 이후의 작품들은 지금 테이트 브리튼, 이제 영국 회화와 그 이후 이제 근대 회화는 네네. 테이트 브리튼, 컨템퍼러리 작품들은 테이트 마던에서 주로 전시하게 되는데 유럽에서 최고의 컬렉션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창설이 그런데 비교적 늦은 것은 왜인가라고 할 때 그 다른 나라들은 사실 왕가가 붕괴가 됐잖아요. 혁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권의 네네. 그 교체라든지 그러면서 왕가들이 갖고 있던 자산들이 다 국립미술관으로 탈바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영국의 왕가는 지금도 잘 아직까지도 잘 계시잖아요. 계시죠. 그러다 보니 왕가 소유의 미술품이라든지 귀족 소유의 미술품들은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버킹엄 궁에 있는군요. 그렇죠. 버킹엄 궁도 사실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도 좋은 작품들, 반다이크 작품들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을 위한 공공의 미술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대두가 되었지만 정부가 그다지 이제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계속해서 창설이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초반이 지나면서 압박이 심해지고 우리가 공공의 미술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청원이 들어와요. 이제 앵거스터인이라는 영국의 아주 유력한 은행가가 네네. 죽으면서 그 사람이 이제 남겨준 38점의 작품을 정부가 사게 되면서 미술관은 열리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그 영국 귀족들이나 혹은 예술가 자신들 터너 같은 사람들이 네네. 계속해서 작품을 기증하게 되면서 이런 규모로 성장하게 되고 그 19세기 넘어오면서부터 사실 영국이 굉장히 그때 잘 살잖아요. 세계 대영 제국이죠. 대영 네. 제국이죠. 뭐 빅토리아 여왕 시대 뭐 이럴 때 그럴 때 시장에 나오는 그 예술 작품들을 르네상스 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충하게 되고, 그때 영국이 이제 강한 것은
사실 영국은 자기 게 별로 없잖아요. 자기 화가 주로 아니, 뭐 한동안 변방에서 잘 못 살던 섬나라였으니까 뭐 그냥 그저 그런 섬나라였으니까. 그렇죠. 네, 뭐. 예술의 중심지였던 적은 별로 없어요. 뭐 그렇죠. 근데 예. 요새는 되게 핫하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요즘은 영 아티스트들을 네. 굉장히 이제 많이 키우는 분위기인데 사치 갤러리라든지 사치, 이제 맞아요. 그 예전엔 사실 화가들이 굉장히 와서 뭘 하는 건 아니었고 예술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국 사람들은 그랑 투어를 떠나죠. 사실 유럽 컨티넨탈 그쵸. 쪽으로 떠나서 자신들이 이제 소양을 기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제 컬렉션이 있다기보다는 남의 것을 들여와서 그걸 기가 막히게 큐레이션을 합니다. 시대별로 좋은 작품들을 딱딱 알맞게 이제 사들이는 능력, 네네. 그걸 갖다가 제때제때 제대로 정리해서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곳이 내셔널 갤러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소개하실 때 다른 국가에 비해서 늦었고 사실 다른 국가는 뭐 혁명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왕가가 무너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사실 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1793년에 루브르 박물관이 이제 일단 열게 된 건데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막 그 시민군이랑 막 귀족들 뭐 많이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산도 막 뺏고 몰수하고 하는데 봤더니 너무 좋은 예술품이나 미술작품 갖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지들만 본 거야? 막 이런 거.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놓고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하자라고 해서 이거를 사실 오픈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 내셔널이라고 붙여질 수 있는 어떤 국립박물관의 프로토타입이라면은 루브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영국이나 다른 데서는 웃기지 마라. 니네 그러다가 나폴레옹 때 왕립 다시 됐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이 그런 초기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잘 살게 되니까 사실 근데 흥미로운 게 이게 내셔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영국은 아주 뛰어난 최고 수준의 뭐 단체, 예를 들면 발레단, 그러니까 로얄 발레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얄이 붙잖아요. 왕립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국립이라고 붙었다는 게 공공미술관으로서 역할을 부여를 했다라고도 보여지는 거고 우리가 이제 19세기 때 그 유럽을 휩쓸었었던 사조라고 네. 얘기를 한다면은 자유주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로 가서 사회주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민족이라는 어떤 개념이 그 당시에 이제 광풍처럼 이제 불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민족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배타적이고 뭐 폐쇄적인 느낌도 있어서 항상 좋게만 들리진 않고 또 20세기 전반기에 보면은 이 민족주의가 지나치게 극단으로 치닫는 바람에 인류적인 어떤 이제 비극도 일어났던 거잖아요. 근데 19세기만 하더라도 이 민족주의, 뭐 내셔널, 뭐 이걸 민족주의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되게 진보적인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귀족이라든지 성직자라든지 왕족 그리고 평민 이 계급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국민국가에서의 어떤 국민 혹은 민족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프랑스의 귀족이면 스페인의 귀족하고 더 동질감을 느낄지 그렇죠. 아니면 프랑스의 국민, 평민하고 더 동질감을 느낄지. 근데 사실 귀족과 귀족끼리 그렇죠. 사실은 사촌, 뭐 팔촌, 뭐 그렇죠. 이런 왕족끼리도 그랬고. 그런데 이게 19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국민, 그러니까 한 국가에 속해 있는 어떤 국민 혹은 민족끼리 어떤 동질감을 조금 강조를 하는 그러면서 사실은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셔널 갤러리라든지 뭐 내셔널 뮤지엄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전시를 해서 뭔가를 보여준다기보다 되게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이 내셔널 갤러리가 트라팔가 광장에 있죠. 그렇죠. 런던 시내 딱 한복판에 트라팔가 광장이 있는데 이 트라팔가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트라팔가 해전 그리고 넬슨 예. 제독이 생각이 나고 근데 이게 1805년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할 때 트라팔가 해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는 대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당시 넬슨 제독이 이끌고 있던 기함이 HMS 빅토리호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사실 백병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약간은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나갖고 그걸 구해줬던 배가 바로 HMS 테메레르. 와우. 그 터너의 그림 그 나오는 그 바로 테메레르. 예. 그래서 지금 넬슨 제독 동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셔널 갤러리 네. 앞에 딱 트라팔가 맨날 광장에. 새똥이 이제 수둑 떨어지는 그 동상이죠. 그 동상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 서 있는데 그 기둥의 높이가 55m라고 해요. 그게 HMS 빅토리호의 마스트 길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국뽕이 가득 찬 광장에 국뽕이 가득한 갤러리를 만들어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기둥에서 서면 정면에 보이는 게 내셔널 갤러리고 이제 광장을 맞아요. 이루면서 뭐 관광객도 사실 많지만 런던 사람들이 이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이제 모여서 환호를 지르고 이제 같이 힘을 모으고 이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상징적 장소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은하님이 가장 좋았던 작품,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 저는 저의 원픽은 네. 까라바조였어요. 까라바조. 까라바조 그림이 워낙 사실은 그 한국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그림인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본 거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런가요? 사실 카라바조 그림이 지금 남아있는 게 105점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네요. 예, 워낙 요절을 한 그 하긴 작가다 40도 보니까 안 돼서 죽었던 걸로 39에 죽었죠. 네. 뭐 그리고 이제 일부 그림들은 재단화, 성당에 이제 부착이 돼 있죠. 성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림이 네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온 그림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카라바조 말고도 그 베네치아 화파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베네치아 화파들의 주옥 같은 작품들이 이제 여러 왔는데 우린 사실 이탈리아 회화라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피렌체 화파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뭐 라파엘이랑 뭐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두 토스카나를 중심으로 그 활동을 하거나 이제 그 후에 이제 로마에 내려가서 교황청에 잠시 네네. 봉사를 한 건데 베네치아는 굉장히 그때 베네치아가 잘 사는 해상 국가잖아요. 네. 그리고 베네치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제 내리면은 풍광이 다르죠. 반짝반짝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빛나고. 바다와 구름과 네. 햇살이 이제 어우러진 굉장히 비현실적인 어떤 색감을 주는 도시인데 거기서 그 활동한 작가들은 사실 색이라는 거에 굉장히 그 주안점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게 되는데 색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이 나중에 인상파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마티스라든지 그러니까 현대 회화에 더 영향을 준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소묘 중심으로 나갔던 피렌체 화파보다는 컬러레 아하. 중심으로 나갔던 베네치아 화파들이 큰 영향을 미치게 네네. 되는데 이제 이번에 벨리니 제자였던 티치아노 그 다음에 이제 틴토레토 이런 작품들이 왔는데 그런 작품들도 놓치지 말고 봐야 하는 사실 저는 한 번 더 예매를 해놨어요. 너무 좋아서 끝나기 전에 또 가려고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까라바조 얘기를 하셨지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제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갈 때 바로크의 시작이 까라바조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르네상스가 처음에 뭐 피렌체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다른 동네로도 퍼지고 이제 로마까지 왔는데 보통은 우리가 얘기하기를 1527년에 사코 디 로마라고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당시 황제였던 카를 5세가 군대를 보내갖고 완전히 로마 교황령을 완전히 그냥 유린을 했었던 네. 처참하게 정말 난도질을 했었던 그때 이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했던 게 매너리즘이었고 사실 매너리즘은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형화된 그림이죠. 아름다운 건 이런 거야.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 네. 걸로. 구태의연할 때 네. 뭔가 이제 하던 거 또 하고 하던 거 또 하고 할 때 야, 너 매너리즘에 빠졌냐? 라고 그쵸. 하는 바로 그 매너리즘이에요. 이 르네상스 시대 때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소실점, 네. 원근법, 뭐 기하학적으로 굉장히 균형이 맞춰져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생각하면은 나오는 게 다빈치의 비트루비안 맨 뭐 이런 거. 그렇죠. 딱딱 기하학적으로 맞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매너리즘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크인데 그 시대를 열었다라는 게 지금 까라바조라고. 까라바조. 원래 이름이 까라바조가 아닌데 나 이번에 알았어요.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여태까지 그냥 까라바조라고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평양댁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제 자기 이제 동네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뭐 우리 누구 사위 보면은 아니 그 영천의 황서방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까라바조에서 난 미켈란젤로 예, 이름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이제 메리스예요. 네네. 성우 메리스고 근데 이제 까라바조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뭐 우리가 꼭 이런 이름이 드문 건 아니에요. 엘 그레코라고 이제 부르는데 엘 그레코도 그리스인이라는 뜻의 이름은 따로 있죠. 까라바조는 후미진 그냥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네네. 활동은 로마에서 이제 네. 주로 합니다. 태어나기는 이제 1517년에 이제 태어났고요. 20세 거의 약관의 나이에 로마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전부터 그 미술에 대해서 수련을 해요. 여러 가지 아틀리에 다른 화가들의 아틀리에에서 도제로서 이제 하는데 자뻑이 심한 친구였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어. 그런데 이제 그냥 자뻑이 아니라 곧 세상이 다 알게 돼요. 로마가 바로 기다려왔던 그 화가인 거죠. 151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구테베르그. 일어나죠. 네. 종교개혁은 이제 루터파회에서 오직 성서. 사실 오직 성서란 데 뒤에는 글자, 글로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생을 읽어야 네네. 돼.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면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요. 야, 저런 것도 다 우상 아니야? 이제 인쇄를 해줄 테니 구텐베르크의 그 문자로 인쇄를 해줄 테니까 성경을 읽어. 라고 하는데 그 로마에 앉아있던 많은 종교계 인사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여전히 이미지가 중요해. 네. 그리고 야, 성직자 말고 뭐 학자들 말고 글을 굳이 알아야 해? 사실 글이라는 건 사람한테 나중에 여러 가지 불경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안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정보를 사실 독점하는 이가 권력을 가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권력을 대중들한테 나눠준다는 의미가 되니까 당연히 싫죠. 반대할 수밖에 없죠. 너희들은 성상을 보고 그림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면 되지. 뭐 굳이 뭐 성경은. 사실 그림이라는 게 잘 그려야죠. 그렇죠. 잘 네. 그려야지. 그래서 이런저런 가이드도 내고 뭐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뭐 이렇게 회의도 하고 했지만 한 방을 그려줄 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한 방. 예, 그때 나타난 거죠. 카라바조가. 이제 카라바조가 와서 이제 빌빌거리면서 로마에서 이제 몇 년을 보내요. 뭐 푸치 추기경이라는 집에 가서 이제 몇 개 그림도 이제 그려주고 그 사람을 막 이제 야, 이 사람은 샐러드 추기경이야. 나한테 샐러드밖에 안 줘. 그러는데 진짜요? 예. 풀밖에 안 줘. 그렇죠. 그런데 그때 델몬테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카라바조의 그림을 이제 몇 개 봐요. 근데 너무 잘 그려. 저희는 지금 이제 인물을 많이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정물도 기가 막히게 그리는 사람이에요. 트롱페이유라는 이제 눈속임 기법. 우리가 이제 네네네. 마치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 네. 이제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정물을 그린 최초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막 그냥 과일이 정말 그 바구니에서 떨어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생동감을 주는 기교가 굉장히 뛰어났던 거죠. 이번에 온 그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 손가락을 물린 소년이 이제 그 당시의 그림이에요. 굉장히 초기작 중에 네네. 하나죠. 그렇게 해서 명성을 얻기 시작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공공 커미션 작품을 그리게 돼요. 그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성 마테오라는 작품인데 이제 최초로 성당에 걸리게 됩니다. 카라바조의 그림이라는 것은 그 명암법을 잘 사용한 연세대 김상근 교수님이 이제 카라바조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라고 하는데 네, 김상근 교수님은 테네브리즘의 작가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그 테네브리즘이라는 게 이제 어둠을 사용한 그림이에요. 그 어둠과 빛의 극적인 대조. 사실 예전에 어떤 르네상스 회화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비너스의 탄생이다. 그림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하잖아요. 네네. 그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조명이 들어와 있고 카라바조의 그림은 완전히 달랐어요. 카라바조의 그림은 그런 전체 조명이 아니라 스팟라이트를 씁니다. 핀조명 같이. 핀조명 같이. 조명이 그냥 한 부분에 떨어져요. 그 외의 부분은 이제 어둠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받은 그 부분에서 극적인 그림의 주인공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고 저희는 거기에 완전히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림이 그려진 순간은 정말로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래서 카라바조의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극적인 명암법, 빛과 어둠을 잘 활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드라마틱한 사실주의.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림, 예술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피렌체가 어느 정도 쇠락을 하고 모든 돈과 재주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로 모여요. 그 당시 로마는 오늘날 어떤 뉴욕을 생각하는 것처럼 전 세계의 돈과 재주 있는 사람들이 다 들끓는 뭐 좀 알려면은 로마에 와서 한번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카라바조의 그 작품을 보면서 연극 무대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핀 조명이 있고 그런 인물들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 거를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들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좀 많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충은 알고 계시죠. 나쁜 남자죠. 네, 뭐 사람도 좀 죽이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공을 한 나이가 25인데 아우 정말 젊네요. 젊죠. 네. 그 BTS 평균 나이가 지금 한 29 정도 된다고. 아미가 몰려온 소리가 들린다. 씨, 어디다가 비교를 하냐 뭐 이러면서. 그런데 더 젊은 나이에 로마에서 부와 명성을 네. 손에 쥔 거예요. 근데 워낙 자기가 뛰어난 거를 잘 알다 보니까 자기가 그리고 싶은 방식대로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워낙 뛰어나니까 뭐를 싫어하냐면 자기를 표절하는. 그러니까 표절을 하면은 싸움이 붙어요. 동료 화가들이 네네. 자기를 표절했다라고 하면서 그 화가를 비방하는 시를 지어서 너 그림으로는 네 밑이나 닦아라. 그래서 그걸 또 줄줄이 적어서 로마 시내 전체에 뿌리고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그 사실적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사실 카라바조는 자신이 무슨 뭐 다빈치처럼 뭐 노트를 남기거나 이런 거는 없고 네네. 이제 그 당시에 벌써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카라바조의 전기를 적는 작가들이 이제 생겨났고 플러스 경찰 문서, 아. 법정 문서에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죠. 분조장이죠.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네, 분노 조절 장애네. 그러다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게 돼서 교황령 바깥에 있으면서 교황의 사면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르게제에게 계속 이제 간청을 합니다. 잘 얘기해서 나를 사면받게 해줘. 보르게제가 이제 그럼 그림을 요구하는 거죠. 사실 그 전에도 사고 치면은 또 이제 뭐 추기경이나 귀족들이 무마해주고 그림 받아가고. 그래서 이제 그림들은 점차로 절박해집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그 정제된 어떤 그 붓터치와 굉장히 세밀한 어떤 그 아까 말했던 정물의 배경 묘사 같은 게 있는데 나중에는 도망을 치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림은 더 어둡고 굉장히 붓터치는 좀 더 이제 거칠어지는데 저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그림들이 생산이 되게 돼요. 마지막에는 결국 그 나폴리에서 열병에 걸려서 39살에 쓸쓸하게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정말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슬픈 이야기고 카라바조가 워낙 이제 인기를 끌었었기 때문에 카라바조 화파라는 무리들까지 생겨요. 당대에는 거의 미술계의 아이돌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짧고 굵은 인생을 살았던 화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카라바조의 그림이 와서 굉장히 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하긴 카라바조 후계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성화들이 많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되게 절박한 느낌이 드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울컥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들이 많다라는 거는 뭐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지윤님은 원픽이 어떤 건? 저는 렘브란트 작품을 되게 좋았어요. 자화상이죠? 자화상. 그 63세 자화상인데 렘브란트가 69년에 사망을 해요. 1669년. 네. 그리고 그 당시가 63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의 죽을 때 말년에 이제 마지막에 그린 작품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자화상을 정말 많이 그린 사람이라서 맞아요. 렘브란트는 몇십 점이 남겨져 있다고 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면 이 사람이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느냐를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도 잘 나가다가 좀 비슷해요. 엄청 잘 나가다가 이제 막판에 확 그냥 꼬꾸라져 갖고서는 그리고선 그 다음에 회생을 못 하고 그래서 뭐 60대 뭐 50대 60대 요때쯤 자화상을 보면은 한 30대 요때 자화상에 비교해서 굉장히 추레하고 그러면 렘브란트는 왜 이렇게 고꾸라졌냐? 네. 까라바조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있기는 하고 성격이 운명이죠. 네. 근데 뭐 렘브란트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엄청 잘 나가다가 우리가 그 야간 순찰대라는 정말 너무나 유명한 그 작품. 네. 그 작품을 그렸는데 사실 이거를 네덜란드 민병대가 부탁을 해서 그려줬는데 근데 그려줄 때는 그 사람들은 일종의 단체 사진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비슷한 종류의 그림들을 다른 화가가 그린 걸 보면 다 얼굴들이 또렷또렷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n분의 1처럼. 근데 다 아시다시피 렘브란트의 그 야간 순찰 때는 딱 2명 눈에 확 띄고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2명은 좋겠지만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되게 싫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또 비평가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렘브란트가 약간 기피인물처럼 되고 그다음부터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도 사주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나락으로 갔고 근데 이 렘브란트가 굉장히 그 사치와 낭비를 즐겨하던 사람이라서 잘 나갈 때 질러놨던 거를 이제 추후에 가서 감당을 못하게 돼서 결국은 그렇게 됐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물건을 이것저것 많이 사 모았다 그러더라고요. 집을 또 비싼 걸 샀어요. 아주 딱 암스테르담 시내에. 근데 사실 그 뒤에 이제 숨겨진 건 아닌데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기는 해요. 렘브란트가 여자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뭐 여자 때문에 망했다면 좀 그런가? 아니면 여자가 그 망하는 데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자기 첫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사스키아. 굉장히 사랑했죠. 굉장히 사랑했고 이 사스키아는 일단 뭐 예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돈이 많은 집딸이었죠.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라이징 스타였던 렘브란트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스키아는 굉장히 돈이 많고 뭐 렘브란트는 그때 뭐 잘 나가긴 했지만은 뭐 이렇게 변변찮은 집안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살았는데 사스키아가 일찍 죽죠. 네. 네. 근데 죽으면서 이 렘브란트한테 유서를 남기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티투스라고. 아, 맞아요. 예. 근데 그 아들을 거의 낳자마자 지금 죽게 되는데 유서에다 남기기를 부동산은 전부 다 아들한테 남겨요. 그리고 동상 같은 거는 그래도 렘브란트한테 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재혼하면은 그 돈은 전부 우리 집, 그러니까 처갓집에다가 귀속시킨다. 딴 눈 팔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너랑 좀 살아보니까 알겠는데 여자도 좋아하고 돈 쓰는 건 더 좋아하고 가만히 냅두면은 네가 돈 다 펑펑 쓰고 그리고 재혼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낙동강 오리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돈은 일단 자기한테 남겨진 거 써야 됐으니까 재혼을 안 해요. 그 당시에 9개월 된 이제 티투스. 얘를 이제 또 키우고 하려니까는 뭐 보모나 유모도 필요하잖아요. 그 신봉사인데요. 그죠, 신봉사죠. 그래서 헤르치에라는 이제 당시에 렘브란트랑 나이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 여성은 또 이제 남편이 죽어갖고 과부였고 그래서 이 집안에서 보모 역할을 합니다. 유모같이. 그래서 티투스를 되게 잘 키워주고 아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티투스 아빠랑 또 부적절한 관계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네.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일단은 이 헤르치에하고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헤르치에라고 읽는 것 같은데 이게 네덜란드어라고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게 첫 번째로는 지금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스키아 유언서에 따르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마음에 두고 사랑했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여성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남겨진 게. 마음은 사스키아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다가 이 렘브란트 집안에 새로운 시녀가 들어옵니다. 아하. 예. 이 새로운 시녀의 이름이 핸드리케라는 여성인데 그때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되고 되게 예뻤다 그러고 그리고 그 유명한 렘브란트 그림에 그 목욕하는 여인인가요? 네. 그 주인공이에요. 사랑에 빠지죠. 네, 느낌이 오네요. 그림이 네. 기억이 나며. 그렇죠. 그래서 원래 유모였었던 해체를 내보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내보낸 다음에 이 핸드리케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내 느낌적 느낌은 환승연애야. 그러니까는 이 헬치가 화가 나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몇 년을 그러고선 있었는데 그 고소를 합니다. 헐. 나랑 결혼한다 그래놓고 안 하고 혼인빙자. 간음죄. 맞아. 딱 그거야. 그래서 재판을 가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결국 패소를 해갖고 그 당시 헬치에한테 돈을 줍니다. 위자료로. 그게 한 200길도 되는데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00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적은 돈은 아니네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렘브란트가 헬치에가 사스키아의 보석이랑 이런 걸 훔쳤다. 그래서 고발을 해요. 그래서 헬치에가 결국 한 5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데 근데 핸드리케는 사실은 이제 모델로 작품에도 나오기 때문에 진짜 둘이 좋아했던 건 맞는 것 같고 딸도 낳아요. 근데 재혼하면 안 되잖아. 그 돈 줘야죠 이제 처갓집에. 그렇지. 그러니까 재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가 네덜란드가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 있던 사회였고 우리가 뭐 프로테스탄티즘이나 뭐 개신교나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종교개혁에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그렇죠. 어떤 면으로는 더 엄격하죠. 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남녀가 한 집에서 그러고서는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핸드리케가 이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교회로부터 배척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으로서 불명예스럽고 결국 죽을 때까지 결혼을 못 해요. 렘브란트랑.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렘브란트가 여러 가지로 뭐 명성이라든지 또 뭐 나쁜 놈이라는 뭐 이런 욕도 먹게 되고 스캔들러스 하잖아요. 굉장히.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렘브란트한테 더 이상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결국에는 뭐 집은 당연히 팔고 경매로 네. 넘어가서 아주 뭐 빈민굴 같은 데 가서 살게 되고 돈이 나중엔 없어갖고선 사스키아 무덤까지 팔아요. 헐. 그리고 약간 모차르트랑 비슷하게 죽어요.
되게 슬픈 거는 핸들케가 결국에 1663년에 먼저 죽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68년에 아들 티투스도 죽고 그럼 혼자 남는 거네요. 혼자 남아서 1년 있다가 69년에 사망하고 그래서 그 자화상이 그때 딱 나온 거죠. 인생의 회한을 느끼지만 다 내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맞아요. 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자화상 61세의 자화상 뭐 50대 말의 자화상 이런 걸 보면은 그때 이미 이제 비참해진 상황이었으니까 네. 막 이렇게 울분에 찬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억울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표정들이 막 담겨져 있는데 마지막 이 63세의 자화상은 다 내려놓은 듯한 느낌? 뭐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좀 울컥하고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되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거기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은 다시 원상복귀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런 이제 몇 번의 순간이 있는데 렘브란트는 그런 몇 번의 순간에서 항상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지나치게 사치를 했던 거라든지 집을 사고 이런 거 그리고 사스키아가 죽고 난 다음에 부적절한 관계를 사실 맺었던 거잖아요. 마음에 없는 상대였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핸들케랑 사실은 굉장히 좋은 관계였고 정말로 사랑했으면 돈 포기하고 그냥 결혼을 했어야죠. 그러면 오히려 렘브란트한테 그림을 그래도 주문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순간순간에 뭔가 좀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결정의 책임은 본인이 온전히 져야 되고 그거를 마지막에 깨달은 듯한 사람의 표정? 그 전까지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막 이랬으면은 63세의 자화상은 모든 것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었어. 뭐 이런 표정? 그래서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고뇌 속에 저희가 지금 다른 어떤 행복하게 살았던 화가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걸작들을 즐기고 맞아요. 있으니까 그 삶이 꼭 저희 인류 전체에게는 나쁜 건 아니네요. 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 작품은 왔었으면 하는데 안 와서 아쉽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또 다른 까라바조의 작품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가 이제 그거는 워낙 대작이고요. 사실 이번에 온 그림보다. 사실 런던 내셔널 갤러리 하면은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 맞아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이건 홀바인은 좀 와줬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 들더라고요. 그림이 움직일 때 네. 어마어마한 보험료가 들거든요. 오. 이제 그림 평가액의 0.1% 사실은 이런 그림들이 이제 옮겨지는 것이 워낙 뭐 운송료, 보험료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이기 때문에 다 바랄 수는 없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은 더 대작들이 오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 터너 그림을 좋아하는데 터너 하면은 일단 저는 생각나는 게 직축폭폭이나 스팀 엔진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조금은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라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전시다 보니까 르네상스부터 이렇게 쭉 인상파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작품씩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 대표 작가의 한 네. 작품씩. 그런 게 이제 조금 아쉽기는 하죠. 네. 네. 그래도 굉장히 대단히 훌륭한 전시회였다. 네, 뭐 사실은 요즘 비행기 값도 비싼데 비행기 값 안 들이고 이렇게 전시회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올해는 행복한 한 해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전시회. 네,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 예.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네,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은 한번 가보시라고 꼭 네, 강추드립니다. 강추. 예, 예약은 필수고요. 광클까지는 아니었지만 꽤 네. 클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네,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오늘 전시회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환이었습니다. 김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